손들어, 모두 손들고 무릎 꿇어. 겨울,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건설 현장. 새벽 6시, 출근하던 노동자들 앞에 검은 방탄복을 입은 수십 명의 단속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헬기 소음이 귀를 찢고 경광등이 어둠을 갈랐어요.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23명 있었어요.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미국인의 양심이 어떻게 23명의 한국인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돌고 돌아 다시 그의 가족을 구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태수 씨는 20년 전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는 영어를 공부했고 낮에는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손이 트고 피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5년 후 건설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철근,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나씩 익혀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성실함으로 극복했습니다. 15년이 지나 이제는 베테랑 숭늉공이 됐어요. 현장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H-2B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한국에는 80세 된 어머니가 계셨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벌면 한국 갈게요. 큰 집 사드릴게요. 매달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태수 씨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아껴 한국에 보냈거든요. 현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출근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23층짜리 오피스 빌딩 공사였고 태수 씨는 철근팀 리더였습니다. 같은 팀에 한국인이 7명 더 있었어요.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이 먼저 와 있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검은 SUV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었어요. 이상하네? 태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손들어! 사방에서 무장한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수 씨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동료들도 모두 같은 자세였어요. 멕시코인, 필리핀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모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우리 합법이라고? 한국인 동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듣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지금 서류 확인 중이야. 모든 노동자들이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시멘트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태수 씨의 무릎이 시멘트에 닿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비자와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합법이에요. H-2B 비자 있어요. 요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어요. 닥쳐. 지금 다 확인 중이야. 서류가 바람에 날려 멀리 떨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화장실도 못 갔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요원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절차가 느렸어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70세 된 박영철 씨가 신음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당뇨병이 있는 노인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 좀. 박 씨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요원에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 당뇨 환자예요. 물 좀 주세요. 하지만 요원은 무시했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이 달려왔습니다. 마크 존슨, 38세였어요. 그는 태수 씨와 같은 철근팀에서 5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마크는 요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이 사람들 다 합법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요원 하나가 마크에게 다가와 가슴을 밀쳤어요. 물러나. 방해하면 당신도 체포해. 마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방해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년, 20년씩 여기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저 노인 보이죠? 당뇨 환자예요. 물도 안 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태수 씨는 마크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미국인 동료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요원들은 결국 노동자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한국인 23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필리핀인 30명, 멕시코인 40명도 함께였어요. 대부분 합법 체류자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잘못돼요. 완전히 잘못됐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단속 장면, 요원들의 모습, 끌려가는 동료들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옆에 있던 미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마크, 괜히 나서지 마. 너까지 곤란해져. 곤란해지든 말든 이건 잘못된 일이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크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버스는 교회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휴스턴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수갑을 찬 채였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셨습니다. 태수 씨는 박영철 씨를 걱정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아저씨, 버티세요. 곧 풀어줄 거예요. 하지만 박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한국인 노동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전 아내랑 아이들이 있어요. 다음 달이면 둘째가 태어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합법이야. 금방 풀릴 거야. 태수 씨는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줄을 서서 등록을 했어요.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고 소지품을 압수당했습니다. 태수 씨의 지갑, 핸드폰, 시계 모두 빼앗겼어요. 지갑 속에는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겼어요.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태수 씨가 간청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규칙이야.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태수 씨는 자가이 독방에 갇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화장실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서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매일 밤 9시면 전화했거든요. 오늘은 전화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추방될까요? 20년 동안 모은 돈은요? 한국 가서 어머니께 집 사드리려던 꿈은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같이 잡혀온 동료일 거예요. 태수 씨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편 마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밤 10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빗 김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마크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마크 존슨이에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빗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마크를 맞았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제 동료들이 부당하게 체포됐어요.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예요. 마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빗 변호사는 마크를 안으로 들였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마크는 오늘 일어난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새벽 단속, 무장 요원들, 바닥에 엎드린 노동자들, 당뇨 환자인 박 씨, 그리고 버스에 실려간 23명의 한국인들까지 모두요. 데이빗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오늘 휴스턴 여러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어요. 200명 넘게 잡혀갔다고 들었습니다. 200명이요? 그럼 우리 현장만이 아니었어요? 마크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7개 현장에서 동시에 단속이 진행됐어요. 조직적으로 계획된 단속이었어요. 문제는 합법 체류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데이빗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최근 단속 쿼터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거예요. 마크는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단속 장면, 바닥에 엎드린 노동자들, 수갑을 찬 채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데이빗 변호사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가며 봤습니다. 이건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요? 네. 과잉 단속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진들 제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마크는 즉시 사진들을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낼게요. 마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빗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마크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일인데 회사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텐데요. 마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제 친구예요. 아니, 형제예요. 5년 전 제가 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그가 절 구했어요. 응급처치를 해줬고 병원까지 함께 갔고 제가 회복할 때까지 돌봐줬어요. 그의 성실함을 보며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친구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예요.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비겁한 거예요. 데이빗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구치소에 가서 면회 신청할게요. 그리고 법원에 석방 청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느리거든요. 한 달이요?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이나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데이빗 변호사가 마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크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수 씨와 동료들이 지금 추운 독방에서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마크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이라는 지역 신문사의 제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건설 현장에서 합법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체포됐어요. 잠시만요. 담당 기자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니퍼 로드리게스입니다. 탐사 보도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좀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휴스턴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보하고 싶어요. 제니퍼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인권 문제와 이민 이슈를 주로 다뤘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새벽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100명 넘는 노동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합법 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했어요. 마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사진과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요? 새벽 1시인데요. 이런 일은 빨리 보도되어야 해요.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신문사로 올 수 있어요?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새벽 1시 30분 휴스턴 크로니클 신문사. 마크는 베테랑 기자 제니퍼 로드리게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단속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장한 요원들, 바닥에 엎드린 노동자들, 수갑을 찬 사람들, 버스에 실려가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제니퍼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가며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말 오늘 일이에요? 네, 오늘 새벽 6시였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제 동료들이 끌려갔어요. 제니퍼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몇 가지 자료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마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휴스턴에서 7개 건설 현장이 동시에 단속됐어요. 총 217명이 체포됐죠. 문제는 이 중 80% 이상이 합법 비자 소지자라는 겁니다. 마크는 놀랐습니다. 80%요? 그럼 대부분이 억울하게 잡혀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 단속이 아니에요. 인종 프로파일링이에요. 아시아인, 라틴계를 구분 없이 일단 잡고 나중에 분류하는 거죠. 제니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민 단속 기관이 쿼터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합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단 체포한 뒤 나중에 분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숫자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제 동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며칠, 길게는 몇 주씩 있어야 해요. 그동안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날짜를 잡고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크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70세 된 노인도 있어요. 당뇨 환자인데 물도 안 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니퍼는 마크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에 이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솔직히 당신한테 손해잖아요. 회사에서 좋게 안 볼 텐데요.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마크는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어요.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3대나 골절됐습니다. 내부 출혈도 있었어요.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료들은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태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벨트로 지혈하고 판자로 부목을 대고 마크의 의식을 붙잡아줬습니다. 마크, 눈 뜨고 있어. 나봐, 속 나봐. 구급차 곧 와. 버텨. 태수 씨의 목소리가 마크를 살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그 15분 동안 태수 씨는 마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5분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라고요.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칭찬했습니다. 3개월간 입원했어요. 그동안 태수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들렀어요. 과일도 사오고 이야기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마크의 부모님은 다른 주에 살았어요.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가족처럼 돌봐줬어요. 태수, 정말 고마워. 형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친구면 당연한 거지.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크는 제니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수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죠. 그가 힘들 때 제가 돕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더구나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침묵하는 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마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니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기사 쓸게요. 내일 아침 한 면에 실을게요. 당신의 증언과 사진 그리고 다른 현장의 증거들을 모아서 대서특필하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당신의 용기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리고 제 일이기도 해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기자의 역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휴스턴 크로니클 한 면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합법 노동자 200명 무차별 체포 인권 침해 논란 제목이었어요. 부제는 단속 쿼터 채우기 위한 인종 프로파일링 의혹이었습니다. 마크의 증언과 사진이 함께 실렸어요. 바닥에 엎드린 노동자들의 사진이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는 상세했어요. 7개 현장에서 동시에 벌어진 단속 217명의 체포자 중 80%가 합법 비자 소지자라는 사실 당뇨 환자에게 물도 주지 않은 비인도적 처우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온라인 버전은 몇 시간 만에 10만 뷰를 넘었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휴스턴 단속 인종 프로파일링이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지역 TV 방송국들이 취재를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시청 앞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어요. 부당한 단속 중단하라. 합법 노동자 석방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크에게도 역풍이 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마크, 당장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크는 회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소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앉아. 소장이 신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한 면에 마크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자네 무슨 짓을 한 건가? 회사 이미지가 엉망이 됐어.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마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 자네가 회사를 배신한 거야. 이제 우리 회사가 불법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오해를 받게 됐어. 계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어. 그건 오해예요. 우리 회사는 모두 합법적으로 고용했어요. 문제는 단속 기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가 언론에 나선 게 문제야. 회사 동의도 없이?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표 써요. 지금 당장 저를 해고하시는 거예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에요.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닌 회사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표 쓸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저는 잘못된 일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양심이에요. 회사가 그걸 이해 못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마크는 사표를 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나왔어요. 동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크는 외로웠지만 당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크는 아내 세라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세라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일자리를 잃었어. 마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애가 곧 태어나는데 병원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우리 어떻게든 될 거예요. 당신이 양심을 지킨 게 더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양심은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잖아요. 세라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마크는 아내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제니퍼 기자는 후속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노동자들의 가족 인터뷰, 합법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왜 체포됐는지에 대한 분석, 단속 기관의 쿼터 제도 문제점까지 심층 보도했어요. 매일 한 면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 MBC 같은 전국 방송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매일 저녁 시청 앞에서 촛불 시위가 열렸어요. 처음에는 200명이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당한 단속 중단하라, 인종 프로파일링 반대, 합법 노동자 석방하라, 구호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크도 시위에 참여했어요. 태수 씨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친구를 돌려주세요.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피켓에 적힌 글귀였어요. 시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단속을 주도한 이민국 지역 책임자가 출석했어요. 시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합법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했습니까? 단속 쿼터를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책임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현장에서 판단이 잘못이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인권단체, 노동단체가 연합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 단속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변호사 단체도 무료 법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데이빗 김 변호사를 포함해 50명의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나섰어요. 결국 주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이번 단속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즉각 조사를 명령하며 합법 비자 소지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주지사의 발표였습니다. 단속 기관 책임자는 해임됐어요. 그리고 체포된 217명 중 합법 체류자 174명이 석방 명단에 올랐습니다. 태수 씨를 포함한 한국인 23명 모두 포함됐어요. 2주 후 태수 씨를 포함한 한국인 23명이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가족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크도 그곳에 있었어요.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나왔어요. 2주 동안 수염이 자라 있었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태수 씨는 마크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마크,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영철 씨도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당뇨가 악화되어 걷기 힘들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젊은이,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야. 박 씨가 마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마크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른 한국인들도 하나씩 나왔습니다. 모두 마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 식당을 빌렸어요. 모두 마크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마크는 세라와 함께 왔어요. 임신 8개월이 된 세라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라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임산부분이 오셨네요. 편하게 앉으세요. 쿠션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우릴 구했어. 자네가 기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자네가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면 우린 한 달, 어쩌면 몇 달을 더 그 안에 있었을 거야. 어떤 이는 추방됐을지도 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박영철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옆 사람이 부축했어요. 젊은이, 자네는 진짜 의인이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모을게. 뭐든지 말해.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들 건강하게 일하시면 돼요. 마크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요. 태수 씨가 가장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5년 전 마크를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마크가 자신을 도왔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은 웃음과 감사로 가득했어요. 한국인들은 마크 부부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마크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였지만 만족하며 일했어요.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양심을 지킨 대가였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낚시를 가거나 축구를 봤어요. 마크의 애 에밀리도 벌써 3살이 됐습니다. 귀여운 금발 아이였어요. 태수 씨는 에밀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태수 아저씨? 에밀리가 달려오면 태수 씨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은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세라가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일을 멈추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텍사스 메디컬 센터 응급실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마크를 만났습니다. 마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라가 왜? 태수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백혈병이래요. 급성 백혈병이래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마크가 울먹였습니다. 당장 치료 시작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존슨 씨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마크가 다가갔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에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그게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총 비용은 약 30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지만 자부담이 약 10만 달러 정도 될 겁니다. 10달요? 마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최대한 빨리요. 항암 치료는 지금 시작하지만 골수 이식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비용을 준비하셔야 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수 씨가 부축했습니다. 형님, 저 어떡하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도 대출받은 상태인데 에밀리 키우느라 저축도 없고. 마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태수 씨는 마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크, 진정해. 방법을 찾을 거야. 같이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10만 달러를. 마크는 울먹였습니다. 태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크의 절망적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세라의 창백한 모습도요. 에밀리의 순수한 웃음도요. 저 아이가 엄마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마크가 아내를 잃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5만 달러였어요. 한국 가서 어머니께 집 사드리려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았어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엄마, 저예요. 아들아, 이 밤에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제 친구 부인이 백혈병이래요. 골수 이식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10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1억 넘어요. 많이 필요하구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거 써도 될까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네가 집 사려고 모은 돈 아니니? 네, 엄마한테 집 사드리려고요. 근데 제 친구가... 아들아, 어머니가 태수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 3년 전에 너 구해준 사람 아니니? 네, 맞아요. 그 친구예요. 그럼 당연히 써야지. 집은 나중에 사도 돼.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착한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은혜는 갚아야 하는 거야. 그게 사람 도리야.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태수 씨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3년 전 함께 석방됐던 23명 모두에게요. 형님들, 마크가 위기예요. 부인이 백혈병이래요. 골수 이식 비용이 필요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돕죠. 당연히 도와야죠. 마크가 우릴 구했잖아요. 은혜를 갚을 때예요. 한국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국인들이 모였어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요. 태수 씨는 20년 동안 모은 5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봉투에 담아왔어요. 박영철 씨는 2만 달러를 냈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나 혼자 쓸 돈 아니야. 마크 부인한테 더 필요해. 다른 동료들도 각자 1,000달러, 2,000달러, 5,000넬씩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집 대출을 더 받아 돈을 마련했어요. 어떤 이는 차를 팔았습니다. 모두의 정성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1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정확히 마크에게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태수 씨는 봉투에 돈을 담았습니다. 23명의 이름을 적은 쪽지도 함께 넣었어요. 마크에게 3년 전 우리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합니다. 세라가 꼭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인 동료들 일동. 태수 씨는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크를 만났어요. 마크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마크, 이거 받아. 태수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형님? 마크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수표도 있었습니다. 마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손이 떨렸습니다. 10만 달러야. 정확히 세라 치료비야.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형님이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어머니 집 사드리려고. 돈은 또 모으면 돼. 하지만 세라는 하나밖에 없잖아. 에밀리의 엄마는 하나밖에 없어. 태수 씨가 마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년 전 자네가 우릴 구했잖아. 자네 일자리까지 잃었어.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 이제 우리가 자네 가족을 구할 차례야. 받아. 제발. 자네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더 괴로워. 마크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형님,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긴. 우린 가족이야.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야. 태수 씨가 마크를 꼭 안았습니다. 마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라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은 돈으로요. 다행히 마크의 여동생이 골수가 일치했어요. 기증자가 된 거였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마크와 태수 씨 그리고 한국인 동료 몇 명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크는 계속 기도했어요.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태수 씨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이 잘 됐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했어요? 마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부인 강하세요. 잘 버텨주셨어요. 의사가 마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한국인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3개월간의 입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세라는 무균실에 있어야 했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크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세라를 봤습니다. 직접 만질 수는 없었지만 손을 흔들었어요. 세라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도 돌아가며 병문 안에 왔습니다. 세라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죽, 미역국,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힘들잖아요. 이거 드세요.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습니다. 세라는 감사하며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절 살렸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후 세라는 퇴원했습니다. 회복 중이었지만 생명은 건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미소도 많아졌습니다. 마크는 태수 씨를 비롯한 한국인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세라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많이 약했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23명의 한국인이 마크의 집에 모였습니다. 작은 집이 가득 찼어요. 마크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을 살렸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깊게 절을 했습니다. 한국식 큰절이었어요. 태수 씨에게 배운 거였습니다. 세라도 나왔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자리를 지켰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3살 에밀리도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들. 엄마 살려줘서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마크, 3년 전 자네가 우릴 구했을 때 우린 다짐했어.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킨 거야. 우리가 더 고마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줘서. 형님이 구해준 건 23명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양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일자리까지 잃었잖아.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자넨 모를 거야. 보통 사람은 못해. 자넨 특별한 사람이야. 박영철 씨가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진짜 의인이야.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자네 덕분에 우리 23명이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오늘 또 이 아름다운 가족을 구했어. 자네는 영웅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친구를 도왔을 뿐이에요. 형님이 저를 도왔던 것처럼요. 은혜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마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마크의 작은 집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했어요.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3년 전 마크가 보여준 용기가 23명을 구했고 그 23명이 오늘 마크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순환하는 거였어요. 세라는 에말리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봐. 저분들이 엄마를 살려주신 거야. 평생 잊지 마.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태수 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85세가 된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미국에서 다시 돈을 모았어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마크가 몰래 도와줬어요. 세라의 치료비론 돈을 조금씩 갚아온 거였습니다. 형님, 이거 받아요. 제가 다시 모았어요. 마크, 이건 안 돼. 우리가 준 거야.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꼭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마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작은 용접 공방을 차려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로요.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어요. 20년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태수야, 넌 효자야. 그리고 좋은 사람이야. 네가 자랑스럽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혜는 갚아야 한다고요. 그래, 그게 사람 도리지. 마크와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형님, 거기는 어때요? 좋아. 엄마랑 있으니까 행복해. 마크, 세라는 어때?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거의 정상이에요. 병원에서도 완치 판정 받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에밀리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벌써 1학년이에요. 시간 참 빠르다. 우리 공주님이 벌써. 두 사람은 화면 너머로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투병을 지켜본 아이는 남다른 감수성을 가졌어요.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를 도왔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감싸고 혼자 있는 아이와 친구가 됐어요. 에밀리,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대요. 그게 옳은 일이래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에밀리는 학교에서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수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마크는 딸을 꼭 안았어요.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에밀리. 정말 자랑스러워. 세라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도 자랑스러워. 고등학교에서 에밀리는 모의재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법에 관심이 생긴 거였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요. 진로 상담 시간에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태수 할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은 에밀리를 격려했습니다. 훌륭한 꿈이구나. 꼭 이루길 바란다. 에밀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어요.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 진학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어요.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들어갔어요. 로스쿨 3년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민법을 깊이 공부했어요. 방학 때는 이민자 법률 지원센터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에밀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억울하게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들, 합법적인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마크와 세라가 왔어요. 태수 씨도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태수 씨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에밀리,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태수 씨가 에밀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제가 이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구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졸업 후 에밀리는 이민법 전문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첫 케이스는 한국인 노동자였어요. 부당하게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최선을 다해 변호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겼어요. 추방이 취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제 일이에요.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태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첫 케이스 이겼어요. 한국인 노동자분을 도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에밀리. 할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마크도 얼마나 기뻐하겠니?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엄마 모두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과 용기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태수 씨는 한국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어요. 옆에는 90세가 된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에밀리가 변호사 됐어요. 이민법 변호사요. 억울한 사람 돕는 거요. 그래? 잘 됐구나. 네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제가 뭘 했다고요? 아들아, 넌 잘했어. 마크를 도왔고 은혜를 갚았고 사랑을 나눴어. 그게 에밀리한테 이어진 거야. 선행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도 마크와 세라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산 것 같아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에밀리를 잘 키웠어요. 우리 딸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세라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형님을 만난 건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어요. 형님, 한국인 동료들 모두요. 에밀리는 자기 방에서 법전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태수 씨, 마크, 세라, 그리고 어린 에밀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에밀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는 것,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정의야. 나는 이걸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배웠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밤하늘에는 똑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와 마크, 그들이 나눈 우정과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에밀리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에밀리가 도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순환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23명을 구했고, 그 23명이 한 가족을 구했고, 그 가족의 딸이 이제 수백 수천 명을 구할 것입니다. 끝없이 아름답게 영원히. 이것이 바로 선행의 힘입니다.